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해커스 교재 128페이지에 우리 근대문물 수용 부분 좀 마무리 못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근대 교육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국어 연구, 그다음에 국사 연구, 그다음에 문학 부분, 시, 소설 뭐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는데, 이 근대 문학 부분은 여러분들 그 국문학사, 우리 뭐 공무원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국어가 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국문학사 부분에서 이게 대부분 정리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간략하게만 이 국문학사 부분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으로 옮겨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교재 보시면 128페이지 보시면 그 근대 교육 부분인데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메모를 좀 해서 좀 필기를 좀 하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근대 교육 부분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뭐 애국계몽 운동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전후로 개항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근대 문물이 우리나라로 이제 수용이 돼요. 그럼 이제 근대 문물이 수용되다 보면 그 근대 문물에 어떤 그 막 기구들이 있다면, 뭐 안경이 왔다. 그러면 그 안경을 쓰면 왜 잘 보일까? 뭐 이런 어떤 궁금증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근대 학문에 대한 어떤 열기 이런 것들도 이제 생겨날 것이고, 이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잘 들으세요. 공부를 하실 때 이 근대 교육 분야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야 돼요. 가운데를 이게 자르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를 가운데로 잘라서, 이게 이제 1895년 2차 갑오개혁과 관련돼 있죠. 이 교육 입국 조서를 가운데다 놓고, 이 교육 입국 조서 전, 교육 입국 조서 후, 뭐 요렇게 해서 근대 교육 분야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근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83년에 일종의 이제 요거는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산학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원산이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개항장이었죠. 그렇죠? 부산, 원산, 인천 이 세 개 항구가 우리가 개항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개항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문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었던 그런 곳이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근대 문물이 수용되면 그런 근대 문물에 대한 어떤 그 원리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원산학사 기억하시고요. 이 원산학사는 중요한 게 사립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산 그 덕원 주민들의 성금과 그다음에 개화파 관료들의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개화파 관리들의 자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원산학사를 이제 탄생을 시키는데, 이 원산학사에서 우리가 이 덕원이라는 지명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료 같은 거 보면 뭐 덕원 지역의 주민들이 뭐 이렇게 시작되면 원산학사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산학사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원산학사를 이제 모집하는 학생 모집 공고를 보면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이 두 개로 나눠서 아예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육도 시키지만 근대 교육도 시키지만 무술 교육도 시켰던 곳이다. 그래서 문예반과 무예반, 그래서 근대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무술 교육도 이렇게 시켰던 곳이다. 이렇게 원산학사를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역사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 최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원산학사가 바로 최초의 근대식 학교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자극을 받은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관리학교겠죠. 근데 이건 이제 그 거의 모든 학문들을 가르치는 근대식 관리학교가 아니고
외국어만 가르치는 관립학교예요. 그래서 이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관립학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연도는 같습니다. 1883년.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따로 떼지 말고 이렇게 동문학과 원산학사의 시기, 시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이렇게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일어,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이 통역관을 양성시키기 위한 학교입니다. 통역관 양성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후로 넘어가 보면 이제 개신교, 이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 왼쪽에 보면 뭐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을 펼쳤던 이 개몽 지사들이 만들었던 학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학교들을 뭐 다 외우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1885년이 되면 이 개신교 선교사와 관련된 개신교 계열과 관련된 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886년이 되면 이건 뭐 같은 연도로 보셔도 되는데 사실 1886년이 되면 이화학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화학당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개신교 계열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요거는 개신교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86년 같은 해인데요. 이 같은 해 때 최초의 우리나라 이제 근대식 관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선생님 이거잖아요. 이거는 외국어만 전담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가 1886년에 만들어져요. 이화학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 학교가 뭐냐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유경공원을 한자로 풀이하면요.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거 왜 이렇게 썼죠?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뭐 공립학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경공원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라니까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를 물으면 원산학사가 되는 거고요. 원산학사가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가 되는 거고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가 된다. 이 유경공원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1886년에 이 유경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립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료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뭐 지리학도 가르치고 뭐 그랬던데 하여튼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영어 수업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원어민 교사들을 초빙해서 그러니까 네이티브죠. 이 원어민 교사들을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유경공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상류층 자제들이 주로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을 시켰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시작이 벌써 영어 수학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 영어를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와서 수업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경공원은 1894년에 폐교가 돼요. 1894년에 폐교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제가 유형 설명해드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떤 시기를 주고 그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 뭐 이런 거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1894년 이후가 되면 유경공원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 교육입국 조서를 가운데다 센터에다 이렇게 딱 위치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요 근대 교육을 학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많은 근대식 관립학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근대식 관립학교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관립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이 관립학교들이 이제 소학교, 무슨 사범학교, 그다음에 무슨 외국어 학교 뭐 이렇게 관립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앞에는 이제 대부분 지명들이 들어가죠. 뭐 한성소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특히 이 사범학교 중에서 한성사범학교가 최초로 만들어지거든요. 말 그대로 사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길러내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성사범학교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뭐 산성사범학교령 뭐 이런 이제 법령도 발표되고 그래요. 그래서 1895년에 이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이 한성사범학교나 뭐 대구사범학교 이런 이제 앞에 지명들이 나올 때 이 학교가 언제 설립됐느냐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입국조서의 연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교과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대식 교과서가 편찬이 됩니다. 근대식 교과서가 편찬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이 근대식 교과서를 보면 뭐 국민 소학 독본 이런 거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도덕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초등 봉국 역사 이런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역사책이죠. 이런 이제 근대식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교육 끝났어요. 그 왼쪽에 있는 뭐 심화학습 코너에 나와 있는 그런 학교들은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게 출제가 많이 되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광무개혁 때 보면요. 이게 연도가 좀 비슷하죠. 광무개혁이 1897년부터 광무개혁이 단행이 되니까 이 광무개혁 때를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광무개혁 때 실업학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각종 관립 실업학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 취지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취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료에 교육입국조서를 줬어요. 이 교육입국조서의 취지에 맞추어 설립되지 않은 학교를 골라라. 그러면 이 학교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 얼추 비슷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실업학교는 교육입국조서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광무개혁 당시의 취지에 따라서 뭐 식산흥업 이런 이 상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광무개혁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업학교, 무슨 공업학교 이런 것들은 교육입국조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광무개혁의 취지와 관련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반대로 가면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는 광무개혁의 취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입국조서의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조금 다소 근대교육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근대 국어 연구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 뭐 수험생들 뭐 열심히 외웁니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국어 연구 부분은 이제 뭐 언문일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언문일치의 문장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문연구소가 설립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다 요것만 끌어안고 가세요. 요게 1907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주시경과 지석영 선생을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주시경, 그 다음에 지석영.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국문연구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 국문연구소를 제가 왜 이렇게 잘 기억하시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이 한글 연구 단체들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국문연구소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셔야 되냐면, 이건 지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제시대로 가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로 가면 1921년도가 되면요,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1931년이 되면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조선어학회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 조선어학회가 해체가 되는데, 이 조선어학회까지 국문연구소부터 조선어학회까지 이렇게 밀고 가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조선어 연구회와 이 조선어학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한 일이 뭐냐, 이 단체에서 한 일이 뭐냐, 이런 건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일제시대 때 다시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필기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국문연구소에서 했던 일이 뭐냐,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일단 국문연구소에서는 주시경 선생이 이것만 하세요.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교재를, 이게 문법책을 만들었다는 거 정도. 뭐 유길준이 만든 책도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요 국문연구소에서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만들었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대 국사 연구 파트입니다. 좀 빠르나요? 좀 따라오세요. 알겠죠? 또 막 쓰시면서 아이씨 뭐 이러지 마시고. 국사 연구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이 과목이 한국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 중심은 국어보다는 여기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이 국사 연구하면 이 근대 구한말 때 국사 연구하면 떠올라야 될 게 이 말이 떠올라야 돼요. 근대 계몽사학.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보급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계몽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해서 이 역사 연구가 발전했던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근대 계몽사학기라고 하는데, 이 근대 계몽사학기를 제가 요거를 만약에 지붕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이 근대 계몽사학이라는 요 이제 지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근대 계몽사학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 두 개가 있어요. 큰 기둥 두 개.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신채호라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은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두 분은 일제 시대 때까지도 역사 연구를 이제 하면서 이 민족주의 사학, 이제 이 연구에 어떤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 배울 때 역사학자 이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팍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반사 되듯이, 그러니까 뭐 자유반사 되듯이 그냥 탁 떠올라야 될 게 바로 신채호 박은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 박은식 선생이 했던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은데, 이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일들을 좀 보면 이분이 다른 분도 물론 했지만 이 신채호 박은식 둘 다 공통적으로 이건 해당되는 건데, 영전기문, 그러니까 이런 영전기문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전기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갈게요. 근데 계몽사학 하면 영전기문을 주로 많이 썼어요. 영전기문. 그래서 영전기문, 뭐 이순신전, 강감찬전, 을지문덕전 뭐 이런 것들을, 최도통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썼다는 건데, 결국 이걸 왜 썼겠어요? 뭐 잘 보면 이순신, 을지문덕, 강감찬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렇죠. 이게 외적을 다 쳐부셨던 그런 장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심을 고취시키고 뭐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뭐 이러한 목적으로 영전기문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 또 했던 일들이 근대 계몽,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고요. 근대 계몽사학 전체를 좀 보면 외국사를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사,
월남망국사 이런 것들을 외국사를 이제 번역을 해서 외국사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왜 소개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취지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면교사, 하나는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거는 따라하고 나쁜 거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면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 독립사, 이태리 건국 삼벌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면교사를 한번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이태리가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물론 이때는 한일합방 전이지만 우리 아시겠지만 국권 피탈 과정 보면 한일합방 이전서부터 일제가 우리나라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남 망국사 이런 것들은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월남이 왜 망했는지, 그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외국사를 번역해서 소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신체호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시험 문제는 결국 이게 나오는 건데요. 1908년에 엄청난 책이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사설로 게재되면서 이게 나중에 묶어져서 책으로 나오거든요. 그 책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사신론이라는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은 일제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그 우리나라에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 조선사 편수회라든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청구학회, 이제 이런 말 그대로 친일 역사 단체에서 이 식민사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식민사관을 대척점에서 서서 깨려고 했던 역사학이 바로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이 독사신론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란 무엇인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민족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뭐 영토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전쟁사도 아니고 왜 그 민족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이것을 피력한 책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 민족주의 사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역시 또 민족주의 사학자가 바로 신채호, 박은식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은식 선생이 했던 일들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분은 1910년에 조선광문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이거 한일합방 전입니다. 조선광문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는데요. 이 조선광문회라는 단체는 민족 고전을 정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뭐 실학자들의 어떤 사상 집이라든지 시작자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묶어서 편찬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향전 대표적인 이런 이제 민족 고전들을 정리 간행을 했던 단체인데, 민족 고전의 정리 간행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역사 연구에 해당되느냐?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 자체가 역사 연구죠. 왜냐하면 춘향전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구비 문학이지만, 이 구비 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대적인 어떤 아픔과 시대적인 애환을 이 문학이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을 연구하면 그 시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어 여러분들이 다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국어에서 얘기하는 이 문학과 그 다음에 이 국사에서의 이 문학은 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사를 그러니까 역사 전공자들은 문학을 어떤 식으로 읽어내냐면 그 시대의 삶과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이 문학에 잘 녹아져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을 읽는다.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 아주 뭐 재밌게 읽었던 소설인데, 태백산맥을 이제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죠. 그러니까 1948년에 여순천 반란 사건,
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뭐 빨치산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데 결국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얼마나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소설에 묻어져 있느냐, 주인공의 삶이 그 시대를 얼마나 끌어안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 그렇고 이 고전 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춘향전을 읽으면 춘향전의 어떤 배경, 그다음에 춘향전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의 캐릭터, 그러니까 인물 캐릭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그 시대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 연구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전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역사학자는 박은식이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게 고전은 이제 문인이 한 분 필요하죠. 국어학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조선광문에는 박은식 역사학자인 박은식과 최남선이 같이 조직을 했던 단체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사신론과 조선광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이 근대 계몽사학 부분은 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근대 계몽사학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대 계몽사학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을 계몽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 박은식인데 신채호가 썼던 대표적인 책은 독사신론이라는 책이 있고 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은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다. 그다음에 박은식은 조선광문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민족 고전의 정리 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국사 연구 파트도 끝납니다. 그다음에 기타 그 밖에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요. 황현 이라는 사람 이분도 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이 매천야력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글로 잘 이렇게 쓴 책인데요. 우리 근대사 공부하시다 보면 사료로 많이 나옵니다. 이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료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현채 이런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윤현필독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교 이런 대한개년사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대한개년사 이런 책들을 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 박은식 말고도 요 정도 요 세 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근대 세목 계몽사학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문해와 종교의 새 경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문해 부분은요. 제가 지금 하라는 대로만 좀 하세요.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할 때 고전 소설이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이 있다. 그다음에 고전 시 이건 뭐 시조겠죠? 뭐 시조라고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현대 소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현대시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요 과도기적 상황에 만들어진 소설과 시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 상황.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 현대 소설로, 그다음에 시조가 현대시로 바뀌는 요 과도기적 상황에 나왔던 것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소설 앞에 신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구한말 때 신소설, 그 다음에 신체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놓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소설이 이인직의 혈의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요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조의 자유종.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소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거 외워 놓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한일합방 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한일합방 전에 이런 소설들이 나타났다는 것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체시 하면 최초의 신체시가 바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입니다. 뭐 철석 뭐 이러고 시작되는 시 있죠.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신소설과 신체시들이 있다. 그러나 뭐 여기 우리 교재들 보면 뭐 특징은 뭐고 한계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소설들과 이 시들을 좀 이게 한계성만 좀 해보면 소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고전 소설들은 대부분 이제 권선징악 이게 아주 천편일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좀 이렇게 깨지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전 소설의 어떤 기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신체 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시조의 어떤 운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좀 너무 이제 고지식하고 물론 이제 근대 문물을 뭐 수용하자 뭐 이런 거지만 결국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거 벗어나면 이제 현대시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소설들 시의 대표적인 한계성을 지적하자면 근대 문물 수용을 예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외세의 침입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해 부분은 이렇게 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극 파트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연극을 우리가 이제 신극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제 신식 연극, 이제 신극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극 부분은 다른 건 안 나오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각사라고 하는 극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원각사. 그럼 원각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1908년에 세워져서 1909년까지만 공연이 돼요. 그러니까 원각사에서 공연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는 이 시기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09년이 되면 이제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지면서 공연을 하지 않다가 이게 나중에 1914년이 되면 이 원각사에서 불이 나면서 소실돼 버려요. 그래서 원각사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시기만 원각사에서 공연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근대 문물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하지만 근대 문물 부분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유형 얘기해 드렸죠. 어떤 시간을 주고 그 시기 때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교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종교 그 131쪽에 보면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 불교, 원불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좀 한번 교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천주교 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뭐 고아원, 양로원 이런 이제 박예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던 그런 거고 거기 우리 교재 보면 일제 시대 때는 이 천주교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요거는 일제 시대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쪽 부분만 대한제국 말기 때의 요 얘기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도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동학이죠, 동학. 동학이 천도교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대종교 같은 경우는 나철, 오기오 이게 이제 오적암살단 할 때 제가 이미 대종교는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유교 부분인데 이 유교 부분은 좀 하나 좀 써볼까요? 이 유교 부분, 이 유교 부분은 박은식이라는 분이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박은식 선생입니다. 이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창을 하면서 이 구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유교, 이 구신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나라 기본 유교는 성리학 중심이었죠. 이 성리학 중심의 유교를 양명학 중심의 유교로 바꾸자는 거예요. 양명학 중심의 유교. 제가 전근대사 수업할 때 이 양명학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했었죠. 뭐 심증리, 그다음에 치양지설, 뭐 지행합일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문인데 이 양명학은 성리학에 비해서 굉장히 이 실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행합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럼 결국 왜 박은식 선생은 성리학 중심의 유교를 양명학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뭐 하냐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 해야 돼?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이 알면 요거를 행동에 옮기는 이 지행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독립 활동을 촉구했던 독립 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이론으로도 우리가 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근대 문화사 부분을 거의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교재가 또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교재가 있으신 분들도 제가 지금 필기하는 내용들은 노트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재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쭉 그냥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읽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좀 해놓는 대로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근대사 전체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시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